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는 뭐냐? 첫 번째, 많이 올랐다. 두 번째, 모두 샀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면요, 오픈 AI나 클로드가 돈을 버는 거를 보여줘야죠. 저는 하반기가 매우 소란스러울 것 같은 게,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을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오셨어요. 그쵸? 네. 증권사에서 또 운용사에서 건설 부동산 담당에는 오래 하셨고, 또 이제 투자 전략 실장도 하셨고, 지금 네. 또 독립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네. 또 욕심을 부리시는지. 근데 이분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정평이 나 있냐면, 뭐 하나에 꽂히면 정말 딥다이브해서 그것만 파시는 이제 이런 분으로 이제 정평이 나 계시는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네요. 네. 요새는 또 AI에 그렇게 꽂혀 계신다고. AI 엄청 네. 꽂혀있죠. AI를 쓰는 것도 너무 즐겁고요. 무섭기도 하고, 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3년 후, 5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모델 쓰세요? 제일 자주 쓰는? 클로드. 혹시나. 네. 클로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훨씬 더 똑똑해요? 그것보다도 네. 클로드 코어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제 노트북에 특정 폴더를 한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마음껏 작업을 하게 시켜놓는 거라서 그게 쓰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서치 자체, 그 자료조사 이런 거는 제미나이도 쓰고, 그리고 챗 GPT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작업을 시키기에는 클로드가 좀 아직까지 편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클로드는 그 약간 경력 사원 같은 느낌이 든대요. 네, 맞아요. 그 센스가 있어갖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클로드한테는 내가 일하는 원칙만 잘 지시하면 원칙대로 일을 해줘서 경력 사원보다도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제 나를 지켜보는 시어머니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부동산 건설 애널 오래 하셨으니까 네. 또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계속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상황은 네. 처참하죠.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참여한 적이 없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찾는다고 이익도 탄탄하고 또 성장성도 좋아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우 많이 매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예상만큼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급락했죠. 오늘도 만만치 않게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는 뭐냐? 첫 번째, 많이 올랐다. 두 번째, 모두 샀다. 네.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반가워해주고 의심보다는 기뻐하는 게 더 크다면,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한 다음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의구심만 생겨도 그렇죠. 불안에 떨고 있죠. 네. 지금 딱 그런 모습이다. 좀 변동성이 7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좀 클 것 같고, 요걸 잠재우려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주는 기업들이 더 살 거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7월 말, 제일 빠른 게 7월 22일 알파벳 실적 발표인데, 네. 7월 말까지 계속해서 빅테크 그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견뎌야 되는 거겠죠? 견디는 방식도 다 여러 가지죠. 개인차가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손실도 어느 정도는 손절도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단기에 나는 연말까지 돈 쓸 일도 없는데 그냥 안 볼 거야. 이거는 또 대응 방식도 각자 다르죠. 그렇죠.
네. 저는 세 번째를 택하고 있습니다. 안 본다. 계좌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에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이 정도의 규모로 지속될 수 있을까? 약간 늦춰지고 지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신호만 나와도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업계에서도 이 AI 과잉 투자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항상 이렇게 부딪혔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론인데 단기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1시간이 안 되는 분량의 유튜브를 여기저기 채널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주제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고 아니면 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1시간 내내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또 깊이 파다 보니 또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대표적으로 불안감이 싹 트는 건 사모대출 시장이거든요. 사모대출만 얘기하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김열매는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요 지금 계획돼 있는 거의 절반만 가도 반도체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모자란다고 해야 될 정도예요. 네. 라고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 헷갈리는 거면 시장이 별로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시장이 다들 긍정적으로 보려면 업사이드가 엄청난 포텐셜을 보는 거고 불안한 요인을 찾자면 불안한 요인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AI 시대는 열렸다. 그리고 오픈 AI 챗 GPT 나온 게 22년 11월 30일이었는데 네. 이제 고작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인 거죠. 근데 이 등락을 겪으면서 갈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AI를 매우 좋게 매우 좋다는 게 시장이 지금 열린 것보다 훨씬 크게 열릴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AI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다 처음 가보는 시장인지라 네.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한없이 나쁜 소식들이 네, 맞아요. 있으니까 이거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I를 최악의 사태랑 비교하는 게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닷컴 버블은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 한 2년 정도를 계획돼 있는 데이터 센터 투자 다 하고 너도 나도 뭐 AI GPU 임대업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약간 유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랑. 네,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흥분해서 뛰어가면 주가가 더 먼저 가는 거고 네. 그 주가를 보면서 이게 대세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완전 이제 투기성으로 확 그렇죠. 올라가는. 예. 지금 그런 이제 초입 국면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의 유사점을 굳이 찾자라고 네. 하면 당장 돈 버는 기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용을 아직은 숫자로 증명하지 못한 산업이라는 게 네. 지금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거죠. 닷컴 버블 당시에도 그래서 웹페이지 만들고 닷컴 사이트 만들어서 뭘로 돈 벌 건데 돈 버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의 빅테크가 생긴 거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존조차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뭐 90% 이상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지금도 데이터 센터는 뭐가 돈이 되는데 라고 하면은 당장 이익으로 보여준 건 반도체밖에 없고 그렇죠. 반도체가 벌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를 사주는 애들은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거에 대답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는 거죠. 저는 궁극에는 답이 나올 거다. 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간 과정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발 그 데이터 그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는 그 소식 하나로 이제 이 투심이 완전 확 쪼그라든 게 같은 맞아요. 이유인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룹 같은, 그러니까 XAI는 이미 그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새로운 뉴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걸까요?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불안한 그 고점에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이제 훅. 네. 그리고 이제 XAI가 임대 사업 한다라고 이제
발표할 때는 스페이스 X 상장 전이에요. 그렇죠. XAI를 스페이스 X가 흡수 합병한 이후에 XAI는 그렇게 임대를 해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딱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가진 않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합병해서 스페이스 X가 자금 조달 충분히 많이 하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스페이스 X가 IPO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자금 조달을 한 직후에 또 채권 발행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 이후에 구글도 알파벳도 증자를 발표했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엊그제는 아마존도 250억 달러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죠. 이 누적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이면은 1조 달러 금방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장의 자금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그게 같아요.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이거 데이터 센터로 너무 많은 돈이 가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빚내서 하는 거 이거 괜찮아? 수익성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정확히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하는 역할이랑 이게 부동산이랑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AI 데이터 센터 자체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사이즈가 커진 게 대용량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맞춤형으로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이 없이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해서 막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론력이 또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AI 데이터 센터 이전에도 데이터 센터는 존재했는데 기존에는 클라우드용으로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저장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쌓여도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수직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연평균 두 자릿수 %로 10몇 %, 20% 이렇게 이제 성장을 꾸준히 해온 산업이었던 거죠. 네. 기업들이 점점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면서 학습을 저만큼 한 게 나왔어? 근데 이제 처음 기억하시면 오픈 AI 데이터 센터 그 오픈 AI 초기 모델은 인터넷이랑 쌍방향 소통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인가? 뭐 아무튼 그 전 것까지만 학습을 해가지고 맞아요. 최신 뉴스가 안 학습통으로 됐었어요. 한 것만 얘가 이제 우리한테 답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또 때려 지으면서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준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게 쌓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잖아요.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있고 원래 쌓지 않았던 데이터도 점점점 축적하고 있으니까 그 처리 용량이 커지고 그러면서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커졌는데 학습만으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결국 로지컬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추론용들이 점점 그 이후에 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저는 이 전쟁에 불을 지폈고 네. 사실상 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오픈 그렇죠. AI잖아요. 오픈. 네. AI 시장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오픈 AI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클로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구글도 제미나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학습용 추론용을 막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자기가 사용할 빅테크들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구매하고 자기 돈으로 지었던 건데 네. 이게 점점 공격적으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도저히 내 돈으로 다 지을 수 없는 규모가 된 거고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니까 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결국에는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재택근무가 없어졌지만 다 오피스로 모였죠. 네. 공실률이 낮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다 모여들지 않은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이틀, 3일 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저 업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안 그래도 오피스 시장이 옛날만큼 화랑이 아닌데 AI가 22년에 나오고 나서 오피스에 투자하던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투자가 필요한 거죠. 네. 원래 모든 연기금이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대체 투자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오. 채권 네. 그리고 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 대체 투자에서 제일 큰 건 뭐냐면 실물 부동산이고 네.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오피스예요. 네. 근데 이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거를 상쇄하는 다른 투자처가 필요했던 건데 그 대안으로 데이터 센터가 뜬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는 이걸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빅테크가 비즈니스용으로 쓸 거니까 이만큼 안정적인 구조가 없네? 뭐 이걸 우리가 투자자 돈을 모아서 만들어준 다음에 빅테크가 10년이든 15년이든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면 네.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투자자 돈으로 만들었지만 이 임차인이 아주 신용도가 높고 국가급 신용도고 내가 15년 동안 임대 계약할게요. 완전 땡큐죠. 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죠. 그래서 오피스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이 확 몰려 들어가서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된 거고 가속도가 붙은 네.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걱정이 되는 게 아니 GPT가 처음에는 6개월마다 모델 업데이트 했는데 이제는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기억나시죠? 딥시크 사태. 근데 이제는 중국도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프 AI 그게 엄청나던데요. 네, 지금 뭐 중국도 모델이 다양하게 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형 칩을 못 썼는데도 화웨이가 자체 개발하고 엔비디아 옛날 구형을 쓰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미국의 AI 대비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통계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성능 차이가. 네. 그러면 솔직히 AI 아주 열심히 쓰지 않는 사람이면 옛날 모델이랑 6개월 전 모델이랑 지금이랑 뭐 얼마나 맞아요. 그 네. 소위 말하는 챗봇 용도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용도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중국의 강점은 이거를 거의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목표는 뭐냐? 세계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중국 모델 쓰지 말아라. 걔네가 우리 프라이버시도 뭐고 없이 데이터를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크려면 1등도 나와야 되지만 유료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클로드 비싼 거 막 썼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 조금 싸게 돼. 맞아요. 좀 기다려 그냥. 점점 이제 지불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 지불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고 밑에서는 중국이 공짜로 계속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산업이 나중에 정말 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산업이야? 아무리 빅테크라고 해도 10년, 15년 임대료를 내는 게 정말 문제 없는 거야? 걱정을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 탄탄하니까. 신용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국채 금리, 회사채 금리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신용 위험을 붙여서 이 자금 조달하는데 금리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빅테크를 상대로 해도 10년, 15년 임대료가 나올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도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좀 느낌이 느껴져요. 네. 네, 네.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한참 해외 부동산,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진짜 많이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때 네. 그 해외 부동산이 뭐 독일이니 뭐 미국 어디니 하면서 여기에 뭐 아마존이 뭐 10년씩 임대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임차를 할 거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까지 모여가지고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이제 손실 처리되는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투자 자금이 상업용 오피스는 이제 재택근무 많아지고 영공실이 많아 하니까 AI 데이터 센터로 여기 좀 크고 있는데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더 몰려가서 이게 시장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 시장의 위험 요인만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도 위험 요인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건물이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는 제가 어릴 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그 자체가 컴퓨터라는 거예요. 대형 컴퓨터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8비트 컴퓨터부터 사오셨었는데 네. 모니터는 막 브라운 관으로 이만하고 이렇게 막 뚱뚱한 거. 엄청 네. 뚱뚱하고 느리고 플로피 디스크. 요즘 애들은 모른다는 그 플로피 디스크는 킬로바이트 단위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메가바이트도 아니에요. 지금 파일 한 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용량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뚱뚱한 컴퓨터를 쓰다가 옛날 맥북, 애플 네. 엄청 뚱뚱한 걸 쓰다가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가
그때의 성능을 훨씬 다 뛰어넘는 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PC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요. 실물. 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에 이 엔비디아가 칩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이게 10배, 20배 계속 좋아져요. 네. 그러면 AI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1, 2, 3등을 하겠다는 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은 비싼 칩을 사야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면 건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칩이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고 전력 사용량이 다르고 그리고 컴퓨터도 옛날부터 이제 많이 쓰면 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맥북 프로는 열도 잘 안 안 나요. 이게 구조가 바뀌잖아요.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설이 그 전체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 냉각 시설도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는 네. 그런 시설인데 이게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구조가 될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물을 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칩이 나오면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누가 생기는. 정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보통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했다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아주 안정적인 정부 기관이 임대차 계약 맺었어요. 해지할 리가 없어요. 네. 임대료 연체일 리가 없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 정부 기관이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페널티로 일정 금액을 주고 나가면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 고민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고 이게 필요한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어떤 데이터 센터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경쟁이 붙었으니까 여기저기 찜은 다 해놨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기가와트 정도를 고민하다가 홀드하면서 갑자기 이거는 좀 재검토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도 빠졌어요. 주가가 잠깐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건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 정도 높지 않았고 지금은 주가가 높으니까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랙스톤이 자산운용사가 주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제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좋은 전력 확보가 용이한 좋은 토지는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한테 빌려주지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심해지면서 이걸 해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러면 이 속도가 늦어지면 시간이 지금 생명인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철회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상 중단인데 이게 이제 언제 다시 갈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반도체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걱정되는 걸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방송 나가서 다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모두 확신하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이걸 안 하겠다거나 주저주저하면서 나는 빠질래라는 신호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 그 창업자가 파산할지언정. 맞아요. 네, 우리는 못 먹어도 고. 지금 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거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물러선다는 얘기는 넥스트의 비즈니스가 우리는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전체 규모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막 2기가와트 규모가 중단된다 이러면 2기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 규모예요. 2기가와트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 사이즈가 중단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놀래죠. 원전 2기 정도를 써야 그렇죠. 되는 하나당 데이터 1기가니까. 센터니까. 네. 그렇지만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지금 200기가와트예요. 100배네요?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데이터 센터가 뭐 이게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약간 통계적 차이가 있지만 한 50에서 60? 요 정도 기가와트 정도를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존하는 거에 3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배 계획 중에 절반만 지어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2030년까지 짓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계속 있겠지만 하나 두 개 중단될 때마다 시장이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전체 양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은 짓겠다는 양이 훨씬 많고 어느 누구도 빠지겠다는 플레이어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그래도 반도체 측면에서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계획된 물량이 네. 절반만 지어도 여전히 충분하다. 지금까지 네. 30년 동안 지은 거에 몇 배를 더 지어야 되니까 충분히 많은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잡음은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그 어떤 큰 그림을 보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일이 일비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진짜 국가가 작정하고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는데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AI라는 거 결국에는 이 AI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고 예측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이제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상상하기 어렵고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이나 드론이 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이미 현실화돼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뚫리면 내가 공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보가 뚫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의 AI 모델이 불과 6개월 차이로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엔트로픽의 미토스를 오픈했다가 이거 보안을 뚫어버리면 큰일 나. 이거 공개하지 마. 미국인만 쓰게 해.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6개월만 멈추고 있으면 중국이 앞서갈 수도 있다. 굉장한 위협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 무리해서 인허가를 해준 느낌이 있어요. 빨리 하려고. 현실적인 네. 속도가 아니라 왜 정치인들의 공약도 있고 그렇죠. 주정부가 막 밀어주는 것도 있고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부터 일어났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7월 달에 25년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관한 행동 강령 같은 걸 발표했어요. 네. 미국 정부는 국가 전략 측면에서 AI를 무조건 밀고 간다. 네. 또 그거는 이제 한국의 국회도서관의 국가 전략 포럼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미국의 전략 정책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그걸 보시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AI는 우리가 절대 늦으면 안 되는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인허가, 전력 확보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다 철폐하고 미국의 중앙 정부에서 이걸 다 철폐하고 주정부가 또 이제 세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웬만하면 풀어주라라는 방향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게 불과 작년 7월 달이에요. 1년이네요. 네. 1년 전.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 발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오더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부터 폭증하는 게 뭐냐면 전력이에요. 그렇죠. 전력 확보가 제일 먼저 필요하니까 전력의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이 제일 먼저 오더가 막 나옵니다. 발주가 막 나오니까 수주가 막 갑자기 목에 차게 되고 잔고가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주문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 정도로 작정하고 가면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하반기가 매우 소란스러울 것 같은 게 지금 공화당, 민주당 매우 치열하고 그렇죠. 트럼프가 지지율이 매우 낮아져 있잖아요. 민주당이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무분별한 투자예요. 네. 그렇지. 특히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옆에 짓는데 나한테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당연히 반대할 만해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컴퓨터를 짓고 있는 건데 컴퓨터 서버가 내 옆으로 내 집 마당 옆으로 무한정 들어오고 그게 소음도 발생시키고 전자파도 걱정되고 게다가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넣느라고 식수가 모자란 일까지 발생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뭐 흙탕물이 뭐 나왔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맞아요. 있던데. 왜냐면 6, 7번 정도 돌리고 이제 폐수를 쏟아냈는데 거기 이제 흙탕물이 나왔다. 뭐 이러는 거죠. 물론 그쪽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역 주민이면 당연히 나한테 좋은 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막 난리도 맞아요. 났었는데. 전기도 모자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주마다 이걸 인허가 해줄 때 투자하는 쪽에 이걸 유치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는 고용 창출도 된다. 세금도 많이 낼 거다. GDP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주민 입장에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고 짓는 동안에 건설 노동자는 오지만 다 짓고 나면 이거는 지역사회에 좋을 거는 그렇죠. 없고 컴퓨터만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도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어떤 주에서는 내가 이걸 못 짓게 해줄게 아, 라는 공약이 벌써 나올 나오기 수밖에. 시작했어요. 벌써 나왔어요. 내가 법안도 지금부터 내가 올릴게. 이런 이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런 법안들이 막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찬성했던 분위기였다가 그러니까. 막상 들어오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11월까지는 공방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 200기가와트까지 계획이 막 쌓여 있는데 계획이 지금부터 더 많아질 거냐?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미 계획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경쟁력 있는 거를 골라내야지 다 같이 다 지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뭐랄까요? 뭐 주택 건설 뭐 몇백만 원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늘어났던 거고 경쟁력 있는 걸 먼저 짓는 건데 좌충우돌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의 노이즈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일단 질러 놓은 거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 인허가 다 풀어주고 할게 해서 쭉 올라가서 반도체 이제 싹 다 이제 붙어갖고 올라갔는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는 패스, 여기도 패스. 근데 그거의 절반만 지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짓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 혹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반기에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네, 되는 그런 맞아요. 얘기네요. 근데 전력기기는 네. 왜 이래요? 전력기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아무리 좋은 거 잘 지어도 코드 뽑으면 끝 아니에요. 뭐 이런 이 챗봇 모델 아무리 좋아도 코드 뽑으면 끝이다.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인데 맞아요. 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원하는 만큼 이제 그 속도로 짓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력 수주나 뭐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전력기기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흐르는지. 일단은 그 미국의 전력기기 관련된 대표 기업이 이제 GE인데 이런 회사는 지금 2029년까지 이미 잔고가 다 차서 생산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3년 후까지. GE 자체의 공장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GE가 공장 증설을 계획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전력기기가 부족한 거고 지금 만약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오늘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주를 넣는 게 GE한테 연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더 넣으면 2030년에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주 잔고가 풍부하고 전력기가 좋은 게 맞는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미 밸류에이션이 일단 좀 비싸고요. 맞아요. 지금 당장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송배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기업들 주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대부분은 온사이트 발전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많이 짓던 것들은 기존의 전력 발전소하고 연결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송배전이 더 저기 각광받았다면 멀리 있는 발전소랑 얘랑 연결하는. 그렇죠. 연결을 효율화하는 거에 더 집중했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온사이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그러면 여기서 천연가스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요. 이쪽이 훨씬 더 집중돼 있고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발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도 성능을 높여야 되고 워낙에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싼 거 대비해서 전력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G급이면 발주 나오는 것마다 우리가 제일 많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기업 그 밸류체인마다 기업은 다 다르지만 요거는 각각 기업마다 영역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한국 기업들이 1등하고 있는 영역은 그래도 괜찮고 근데 약간
기업의 순위가 약간 밀린다 싶으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기가와트 단위로 가면서 수조 원을 넘어 수십조 원까지 가고 있는데 약간 싼 거를 찾는 발주처는 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요거 뭐 제너레이터 이런 거 하나에 몇백억 비싸고 G건 몇천억까지 간다고 하는데 몇천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조금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건 아예 안 쓴다는 안 거죠. 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최고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한국 기업들은 잘하는 회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산업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수주가 원래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전력에 대한 걸 먼저 확보한 다음에 반도체가 나오니까 지금 웬만한 가시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전력 발주는 어느 정도 해놨겠죠. 그렇죠. 전력을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반도체 오더를 주니까 순서상 전력이 먼저 발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큰 사이클이 나오는지는 전력을 보고 확인해야 되고 전력 발주가 많이 나오면 아 반도체 발주가 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시간이 좀 텀이 있나 봐요. 전력 발주하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반도체 하는 게. 네, 전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에 관련된 것들을 인허가 먼저 받고 전력 인허가가 되자마자 관련된 것들에 발주를 넣으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양이 중요하고 설계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전력은 GE 같은 경우 이미 2030년까지 다 차 있고. 와, 근데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도 뭐 물론 지금 많이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한번 뭔가 저는 그 이 사이클이 업사이드가- 좀 길게 봐서 그 어마어마한 사이클이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력 산업은 주가가 뭐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1등들이 아니고 미국의 전력기기가 주가가 올라서 얘네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한국이 그걸 뚫고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사실 요새 네. 미국 전력기기들 좋거든요. 네. 반도체주는 떨어져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렇게 낙수 효과가 뭔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실력이 1등이 아니다. 네. 뭐 한마디로.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워낙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의 생산 캐파 이런 것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짓는다고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좀 그 코로나 때 물류센터가 약간 좀 데자뷰처럼 그때도 왁 지었다가 나중에 그거 다 지금 이제 불 꺼져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정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단순한 임대업이 아니고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류센터처럼 될 가능성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은.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이제 네.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이트와 건물을 짓기만 해도 네. 반도체는 나중에 노후화되면 그렇죠. 갈아 끼우면 되니까 이 사이트 자체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으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급을 유치할 수 있다면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료를 비싸게 내겠죠. 그렇죠. 아마존이 오피스만 써도 다 비싸게 맞아요. 주는데 사람이 몇 명인데. 네, 그리고 최고의 시설만 골라서 들어가고 가장 좋은 데를 쓰니까 임대료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마존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지금으로서는 아마존은 뭐 국가 신용 등급 수준이니까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투자해야 돼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는지는 보통은 웬만큼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진행해요. 왜냐면 이건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네. 어디를 코어한 요충지로 볼 건지, 어디를 조금 부가 서비스를 하는 대로 볼 건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는 그들의 전략인데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투자는 아주 성공적이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싸게 써줄 거고
근데 이거를 유치하지 못하고 뭔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물류센터에 뭐가 똑같냐면 물류센터 와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 터지니까 다 온라인 이커머스가 다 그렇죠. 대세야. 엄청나게 짓는데 쿠팡이 쓸 거야. 쿠팡이 최고야. 쿠팡이 임대료를 비싸게 줄 거야. 라고 해서 너도 나도 짓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커머스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커머스 성장률이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쿠팡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스펙을 밖에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임차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짓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쿠팡이 안 써주는 나머지들은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커머스 플랫폼들은 타격을 받는데 그럼 얘네들은 더 힘들잖아요. 네. 힘든 애들한테 비싼 임대료를 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임대 공간을 쿠팡만큼 많이 쓰지도 못하겠죠. 이러니까 이제 물류센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양극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물류센터보다 좀 나은 점이라면 전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너도 나도 아무나 뛰어든다고 이게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쉽게 지을 순 없다. 네, 아무나 막 지을 수 없다. 진입장벽이 조금은 더 높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의 임대는 물론 다 짓기 전에 임차인을 확보하고 가는 게 대부분 있지만 네. 그 임차인 확보가 그렇게 또 만만한 건 아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네, 빅테크를 유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에 이커머스가 커졌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크게 데이터 용량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휴대폰 데이터 용량 한번 높이고 나면 낮은 걸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얘를 더 키우던가. 네. 그걸 역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더 데이터 용량이 커질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나 네. 중간 과정에서 이 수요가 성장할 걸 보고 공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여럿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이제 사모대출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빅테크도 이제 그 투자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PFV라고 해서 네.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이클을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페셜 퍼포즈 비이클이라고 해서 SPV라는 형태로 많이 사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여기 지분 투자를 예를 들어 메타가 자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지분 투자를 여기다 일부 합니다. 자본금에. 그러면 메타가 지분율을 얼마를 가져가느냐? 얘는 최소로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 돈을 적게 태워야 그렇죠. 자본 효율을 높이는 네. 거니까요. 적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금을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 자금들을 모아서 또 자본금을 채워요. 그리고 이 자본이 있으면 이제 부채를 또 일으켜야 되는데 네. 이 부채를 채우는 게 은행들은 이 초기 투자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죠. 안전해야 아직 되니까. 건물을 다 네.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은행들은 이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대출로 약간 금리가 높은 걸로 대출을 채워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성립이 되려면 메타는 자기 자본을 일부 태운 다음에 약속을 해줘요. 다 짓고 나면 캐시플로우가 예측이 돼야 되니까 내가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써줄게 라고 약속해서 네. 요게 성립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일부 태우고 다 짓고 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거를 네. 내가 다달이 얼마씩 줄게 맞아요. 하는 식으로. 메타는 이 방식이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게 네. 임대료를 비싸게 내도 자기도 주주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예를 들어 한 20% 주주예요. 임대료 비싸게 내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죠. 수익이 나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네. 완전 남의 거 쓰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초기부터 들어가니까 내 입맛에 맞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식 아니에요? 내가 집 사는데 맞아. 지분 요만큼만 넣고 내가 15년 임대할게 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지으면 100%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타니까 나머지가 자본 투자를 해주는 거죠. 제가 제 집 짓는데 내 집은 20%고 80%는 저기
주세요. 갖고 네. 모집해 오세요. 내가 15년 동안 임대료 비싸게 낼 테니까 아 이거 꿀이죠. 이렇게 네. 아무리 말해봐도 저한테는 제가 제 집 짓는데 그런 거 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메타니까 아 메타는 가능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의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메타에게 유리한 거는 이거는 자기 자본금을 일부 투자한 거라서 메타는 직접적으로 사모대출을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죠. 메타의 부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프 밸런스, 자기의 장부에 나오지 않는 부의 부채라고 하는데 이 부채가 커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사모대출 시장에서 점점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너도 나도 짓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다 메타가 돈 벌어서 임대료 다 낼 수 있어? 메타는 가능하다고 쳐도 그러면 작은 애들은 이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많은 IT 기업들, 사스 기업들 네. 얘네들도 계속 임대료 낼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걱정들을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나비 효과처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투자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가 이거 꿀이네 하면서 너도 나도 가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한번 모기지 대출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생긴 거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면요. 메타나 구글이나 오픈 AI나 클로드가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게 넷플릭스처럼 그냥 구독료 좀 받아가지고 개인들 돈 모으면 되는 수준이냐? 아니죠. 아닌 거죠. AI가 효용을 입증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를 진짜 혁신적으로 기업이 예를 들어 100명 채용하고 있는데 20명이면 돼. 그럼 80명의 인건비에 절반을 들여서 내가 AI 쓸게. 뭐 이런 상쇄가 돼야 더 큰 돈을 AI에 지불하겠죠. 근데 이게 순탄하게 가겠어요? 아니죠. 저도 화이트 컬러로 24년 동안 일했는데 거부감이 들어요. 들죠. 우리의 일자리를 저 AI가 가져간다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 분들은 야 AI 지금 아직도 할루시네이션 엄청 많고 거짓말 많이 하고 어떻게 그게 인간을 대체하니? 라고 생각하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인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용으로 데이터 사용료, AI 사용료를 많이 내면 이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연 뭐야? 뭐 자율주행? 모르겠네. 로봇인가? 피지컬 AI인가? 아직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현재 직원을 줄여서 돈을 벌거나 현재 직원이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벌거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면 이 투자에 대한 이 로지컬한 뭐 생존 경쟁을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과연 승자는 돈을 얼마 버는 건데 1등도 지금 적자야. 라는 게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수익성을 뭘로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돈을 벌어야 이 많이 투자한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돈을 번다는 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사람을 줄여서 벌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확 늘려서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게다가 이쪽은 어젠가 그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몇천 명 인력 감축한다고 뉴스가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일자리나 뭔가 이제 이런 엔지니어를 줄인다 뭐 이런 거는 뭐 하도 많이 뭐 개발자 줄인다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 영업 직군을 대규모로 이제 레이오프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아 이게 진짜 이제 AI가 이제 영업 쪽까지 그 엔지니어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영업도.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사회적인 저항이 너무 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눈치 보느라고 요만큼밖에 못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좀 늦춰지는 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베이직 인컴이나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보면서 네.
빠르게 우리가 이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정치적 공방이 있고 막 시끄럽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을 나눠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투자를 얼마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AI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결국에 바꿔 말하면 이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를 깎아먹는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왜 주식 투자 열심히 해요?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있던 근로소득의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저항이 심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아, 이 기본소득인 어쨌든 AI로 발생한 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배워온 자본주의 논리로만 쉽게 생각한다면 너도 주식 사서 배당 받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주주 자본주의로 돈을 버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서워요. 저 진짜 네. 샘 알트만이 싫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샘 알트만이 처음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맞아요. 모두가 되게 좀 뭐야?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큰 변혁이 일어날수록 중간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미국에 뭐 그 전쟁을 왜 했어요? 남북 전쟁. 그 노예가 필요할 정도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본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기계로 다 대체가 돼서 인간이 나빠졌냐? 일자리가 농장에서 없어졌죠. 하지만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긴 거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화이트 컬러가 우리가 막 엑셀에 손으로 막 키인하고 보고서 쓰고 했는데 그게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미래 세대에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야 옛날에는 뭐 곡괭이 들고 진짜 농사를 지었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엑셀을 열어서 사람이 숫자를 넣대더라. 그렇지. 옛날에 이제 공중전화 가갖고 시티폰으로 전화 걸었대더라. 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집계된 데이터를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그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손으로 넣어주는 이 과정이 다 자동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의 눈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골라내고 하겠지만 그 골라내는 것조차도 이제 AI가 샘플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세상을 무조건 우울하게 볼 건 또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 사이드로 새롭게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쪽이세요? 네, 저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네. 여기 좀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싶은데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와이스트릿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되게 진지한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와이스트릿이나 이 유튜브 세상도 그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미 포화됐다. 유튜브 이제 시작하면 늦어요. 이러지만 아직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과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큰 시장이 될 2015년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네. 이게 전 똑같다고 보는 게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등이 당연히 뭐겠어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건가요? 유튜버죠. 아, 유튜버인데. 지금? 아니면 네, 뭐 2, 3년 네, 네. 전인데요. 아, 그럼 그쵸. 이미.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요거를 다시 물어보니까 세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 1등이 유튜버, 2등은 뭐게요? 운동선수? 틱토커. 아, 진짜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튜버와 틱토커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아.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롱폼이냐 숏폼이냐 다르죠. 라이브형이냐 아니면 편집형이냐 네. 브이로그형이냐 뭐 강의냐 네. 정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분화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편인데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가 생길 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뭐 회계사 다 구분했을까요? 초기에? 안 했죠. 안 했겠죠. 그래서 뭔데 그냥 펜대 굴리면서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그쵸.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생태계도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유튜버를 키워주는 기획사도 생기고 제가 거기 들어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락 오죠. 이 생태계를 배워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와, 이 생태계에 이런 전문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맞아요. 있다고? 네.
유튜브도 단면이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메인인 세상이었고 개인이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투자를 위한 인프라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투자 교육 시장 이것도 엄청나죠. 맞아요. 유료 강의 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요거 말고도 아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렇고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네. 커질수록 오히려 또 오프라인의 네트워킹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또 생길 거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이거 엑셀 집어넣느라고 못했던 그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엔터 쪽으로 가고 유희를 즐기는 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산업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게 다 세분화가 돼서 네. 유튜버와 틱톡 진짜 신선하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되게 멀티로 이용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거를 롱폼으로 하고 숏폼으로 또 가공하고 인스타에 또 올리고 이게 다 일이에요.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특징이. 그래서 유튜버랑 틱토커는 구분하는 게 맞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드네요. 확실히 역시 대표님과 함께 있으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세상에 눈이 네. 뜨이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면 당연히 저항이 있고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는 유튜버 하면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공중파 나가면 네. KBS, MBC 이런 데 나가면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야 요즘에 공중파 누가 봐. 보냐 그거 왜 나가는 네. 거냐 맞아요. 출연료 아니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 야 요즘에 공중파에 무슨 인지도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신뢰받는 플랫폼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일자리의 저항도 그만큼 클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공중파 방송국 입사하는 거 완전 바늘구멍에 기자셨잖아요. 네, 진짜. 기자 시험 저 떨어졌거든요. 전 정말 수십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이게 이런 헤게모니가 바뀌는 과정이 맞아요. 또 순탄하지가 않겠죠. JTBC 사태만 봐도 그러니까요. 세상이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근데 또 상상을 해보면 계속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맞아요. 그러면 이 AI라는 정말 빅 산업혁명을 오히려 더 뛰어넘는 이 흐름 속에 결국에 최종 승자가 될 그 후보들이 이제 좀 몇 가지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보니까 뭐 3점 팔고 뭐 저쪽 빅테크 사라, 빅테크 사라, 하이퍼스케일러 사라 뭐 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오픈 AI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상장이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놈들 분들을 꼽자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무시무시한 기업들인데, 이제 빅테크 애들 중에서 뭔가 승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제일 이제 안정적인 승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글, 알파벳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원래는 아마존도 유력한 승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요? 아마존이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제프 베조스가 약간 본업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 알파벳도 A부터 G까지 다 하겠다고 그렇죠. 알파벳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아마존도 A부터 G까지 다 한다고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들의 목표는 다 우주 정복이거든요. 똑같죠. 모든 그렇죠. 영역을 정복하겠다. 근데 현재로서는 알파벳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보이고, 제미나이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보는 거는 엔비디아. 이 오픈 AI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 네.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오픈 AI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 뇌를 설계할 줄 아는 애들은 과연 남의 뇌만 자꾸 공급하고 말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를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피지컬 AI를 만들면 결국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좀 무섭잖아요. 결국에는 얘도 엔비디아도 우주 정복, 지구 정복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혹시 엔트로픽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기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는 아닌데 테슬라입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겠죠. 스페이스X와 뭐 테슬라 합병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도 있겠죠.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테슬라가 피지컬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에서의 데이터는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
우주에서의 떠 있는 데이터는 스타링크와 스타쉽. 이것도 한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xAI가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자꾸 한국에 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해요. 왜 올까 네. 생각해 보면은 젠슨왕한테 없는 게 있구나.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피지컬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서 수집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현대차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 게 아닐까. 네. 그리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뭐 LG전자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보면 원래 이제 한 2년 전쯤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거는 그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생의 똑같은 물리 데이터를 가상에서 다 구현하고 로봇들이 다 학습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현생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빠르게 피지컬 데이터를 학습한 피지컬 AI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했는데 아무리 가상을 잘 만들어도 안 돼. 현생이랑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좌충우돌해서 실제로 다 흡수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이 로봇이 아직 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공장에서 먼저 쓰이겠죠? 그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래서 아직도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요 3개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마존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왜요? 자체 물류센터에서 가장 AI를 많이 쓰고 있는 피지컬 AI 자동화를 제일 이미 확실하게 로봇 한 게 하고 있죠. 물류 로봇이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은 여전히 그 근로자가 더 빨라요. 아.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네.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해서가 아닐까. 더 손이 눈썰미도 빠르고, 좋고 손도 예, 빠르고 눈치도 우리는 빠르고. 눈을 딱 보고 넣으면은 바로바로 넣어도 오류가 잘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데 네. 미국은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AI가 더 아. 먼저 성능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남았을까? 결국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는 아마존이 좀 힘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시는 뷰네요. 그렇죠. 또 새로운 뷰다. 근데 이제 우리 삼성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피지컬 AI로 가면 어쨌든 디램의 사용량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물론 네.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또 흐름들은 그냥 소음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제일 제가 좋게 보는 건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커요. 7월 한 그렇게 달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그래도 장기 전망을 좋게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라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센터만 봐도 앞으로 들어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테라팹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자기 칩을 만들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증설을 한다고 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회가 되는 거는 미중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싼 걸 만들어도 미국에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중국 반도체를 자기의 뇌에 쓸까? 팔다리 정도에 조금 쓰는 건 가능해도 요것조차도 되게 찜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 이란 전쟁 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뭐 터지고 이런 거 다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게 다 판명이 났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어서 미국에서는 계속 자국 기업들을 더 키우려고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가 돈을 계속 벌게 놔둘까? 미국에 와서 짓는 거는 뭐 환영해도 자국에서 지어서 수출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일 수도 있겠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걸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잘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자동차도 잘했고 뭐 조선도 잘했고 반도체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 이럴 때면 SK 하이닉스 HMM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이 조금 만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압도적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4 한다는 거 네.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실제 매출을 만드는 단계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격 지불을 좀 비싸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그냥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든 네, 이제 우리가 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 인생도 참 제가 그랬으면 압도적인 실력을 저희 갖춘 모두가 게 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압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성장하는 시장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갈고 닦아서 하나의 날선, 뾰족한 내 강점을 만드는 거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다. 와, 대표님의 앞으로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 지금 액티브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또 최근에 신규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 또 이제 AI를 깊게 보는 전문가로서 좀 한마디 조언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변동성의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각자 내 돈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돈은 정말 물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쓸 때도 흥청망청 쓰면 물처럼 금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번 물길이 잡히면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네. 좋겠죠. 맞아요. 근데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내 그릇이 작은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무리해서 담으면 이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돈 그릇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이거는 꼭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 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레버리지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게 중요한 거고요. 레버리지 안 쓰고 요만큼 놔뒀는데 변동성만으로도 내가 미칠 것 같으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정신이 장기 나갈 것 투자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까지 30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냐를 보고 그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내 그릇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좀 덜기도 하고, 그리고 내 그릇이 이만한데 아직 조금인데 그러면 너무 사람들 그 공포에 팔 때 좀 네. 매수도 좀 하고,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정말 제가 매매를 안 해보고 공부로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주식을.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장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급등 급락하고 이게 큰 변수잖아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긴 하고 투자했나? 막 이런 거를 제대로 생각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뉴스나 뭐가 뭐 하는데 금리가 어떻대, 전쟁 났대, 백날 봐봐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는 판단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내 돈 그릇만큼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 한 2개월 퇴사한 지 지금 3개월 돼서 네. 독립한 지 3개월 됐는데 최근에 좀 놀란 거는 유료 강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강의 요청이 와요. 그럼 저한테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서 다들 이제 AI 뭐 사야 돼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요 ABC 기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다들 소식이 없어요. 누가 기초 듣고 있냐고 지금. 네. 이미 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PER이라는 거 단어 하나만으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야? 이 산업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가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거를 공부를 정말 하고 가느냐. 저는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돈 그릇을 좀 체크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ABC를 공부해보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 본 게 있는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가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방송 나오면은 다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생각하실 텐데 결론만 말해주길 원해요. 사라 팔아라. 근데 투자자만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도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기업도 뭔가를 하겠죠. 네. 그 기업이 하는 행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방향과 엇나가는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일을 잘하는지, 네.
그게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을 해놔야 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뭐 새 멘트가 모델이나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음성으로 정말 다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씀들만 일단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의 돈 그릇, 간장 종지만 한지 냉면 그릇인지 알고 정신의 건강한 만큼의 투자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뭐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집중을 해서 정말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까지 너무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도 나중에 또 세미나에도 또 모시고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유료 강의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네. 다 풀어서 이제 저를 찾는 또 사람이 이제 있을 새로 강의안을 만드셔야겠죠.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